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7장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호르몬의 분류상 펩타이드 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205페이지에 있는 어떤 호르몬은 단일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다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에 의하면은 아미노산 유래 호르몬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트립토판, 타이로신, 자신의 R그룹으로 탄소 고리만을 가지는 아미노산입니다. 트립토판, 타이로신. 필요하신 분들은 타이로신은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죠. 트립토판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제 교과서에 의하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거, 205페이지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다고 되어 있죠? 이 트립토판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거는 7-16의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미노산 유래 호르몬들 카테콜라민 그리고 갑상샘 호르몬 티로신이라고 그랬어요. 카테콜라민은 세 가지가 있었죠.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었어요. 아래에 있는 그림 7-6을 봐주기 바랍니다. 자, 카테콜라민은 한 분자의 타이로신의 변형체입니다. 밑에 있는 7-6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타이로신, 카테콜라민과 갑상샘 호르몬의 전구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타이로신이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과 같은 모습으로 기능기의 변화를 유도시킵니다. 도파민하고 타이로신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그림으로 먼저 봐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서 한번 찾아내 주기 바랍니다. 여튼간에 타이로신의 전구체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카테콜라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각각은 하나의 타이로신 유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갑상샘 호르몬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개의 타이로신이 요오드와 결합을 함으로 해서 합성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오드가 4개짜리가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티록신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테트라라는 표현을 붙이기도 해요. 밑에 보니까 3개짜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트리라고 하는 이름 붙입니다. 타이로신이 발견될 때 제일 처음 티로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테트라 요오드 티로딘보다는 티록신이라는 말들을 용어를 이제 그냥 그대로 많이 쓰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밑에 거는 트리 요오드 티로닌이라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니까 요오드가 I로 표현되어 있죠. I 표현되어 있는 것이 위에는 하나, 둘, 셋, 4개, 아래에는 3개가 붙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단 카테콜라민은 한 분자의 타이로신 변형체이고 갑상선 호르몬은 두 분자의 타이로신과 요오드 원소들로 만들어진다. 자, 정의가 됐죠. 그 다음에 같은 전구체에서 만들어졌는데도 두 종류의 아민은 공통점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카테콜라민 3가지, 이것은 전형적인 펩타이드 호르몬처럼, 차이점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펩타이드 호르몬처럼, 전형적인 펩타이드 호르몬이라는 건 뭐예요? 수용체가 세포막에 결합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호 전달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은 목에 나비 형태로 있는 갑상샘에서 만들어져서 세포 내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자, 세포 내 수용체 마치 스테로이드 호르몬처럼 행동한다. 이거는 앞에 우리가 정리할 때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죠.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상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3가지 종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호르몬 방출의 조절 쪽으로 20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혈당량에 반응하여서 분비되는 인슐린처럼 어떤 호르몬은 그 분비를 시작하는 확실한 자극이 있어요. 혈당이죠.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호르몬은 덜 분명한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분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성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호르몬의 조절 회로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예를 한번 우리가 다뤄보자. 이러한 설명은 모두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고요.
반사작용 회로는 호르몬을 분류하고 거의 분비를 조절하는 회로에서 배우는 것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고요. 우리가 반사작용에서 다양한 신호 경로가 와서 최종적으로 어떤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은 6장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이 차트에 이 테라가 보면 맨 아래 보게 되면 내분비와 신경 내분비 반사작용에서 출력 시로는 호르몬 혹은 신경 호르몬, 신경 그치느냐 안 그치느냐 이 차이가 되겠죠. 3-1 내분비 세포는 가장 간단한 내분비 반사작용의 감지 단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분비계에서 가장 간단한 반사작용 조절 회로는 자극을 직접 감지하고 호르몬이 분비하는 내분비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6-19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 과정에서는 음성 대먹임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칼슘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부갑상샘 호르몬 PTH는 이러한 단순 내분비 반사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갑상샘 호르몬 PTH는 갑상샘 뒤에 있는 작은 부갑상샘에 의해서 분비가 되죠.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배웠을 거고요. 다음 부갑상샘 내분비 세포는 그 세포막에 있는 지단백질과 결합한 칼슘의 수용체의 도움으로 혈장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수 이상의 수용체가 칼슘에 결합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부갑상샘 호르몬 PTH의 분비는 억제가 되네요. 혈장 칼슘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 그 다음에 작은 수의 수용체만 칼슘과 결합한다면 억제가 끝나고 또 부갑상샘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PTH를 분비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그림이 왼쪽에 있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시는 이 그림 7-7의 A가 되겠습니다. 자, A 그림 보게 되면은 단순 반사 회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갑상샘 호르몬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장 내 농도에 따라서 자 혈장 농도 낮으니까 부갑상샘이 그 신호를 받아서 호르몬을 내고 혈액을 따라서 자 칼슘이니까 어디가 주 표적이 될까요? 뼈, 신장 이런 쪽이에요. 신장은 뭐예요? 칼슘을 재흡수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칼슘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칼슘 농도 낮기 때문에 뼈에 가서는 뼈 흡수를 촉진시키고 또 신장에 가서는 배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시트리올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해서 또 창자의 칼슘 이온 흡수, 즉 우리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들어온 음식 속에 있는 칼슘의 이온 흡수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거나 그 다음에 신장에서 칼슘이 못 나가게 하거나 외부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칼슘을 더욱더 잘 흡수할 수 있게 하거나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혈장 내의 칼슘 이온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게 되면 이게 바로 어떻게 되죠?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부합상샘 세포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겠죠. 다시 왼쪽 페이지요. 부합상샘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여서 뼈, 신장, 소장에서 세 가지 방금 이야기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칼슘의 농도를 높인다. 혈장 내. 그래서 혈장 내의 칼슘 증가는 반사작용으로 방금 그림에서 봤듯이 음성 대먹임 신호로 이 반응을 종료를 시키겠죠. 그 다음 단순 반사작용 형태를 따르는 다른 호르몬은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자의 내분비 세포는 혈당 농도의 변화를 감지하죠. 그래서 혈당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되겠고 이것은 지금 이 그림 B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혈액을 통해서 표적 조직으로 이동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표적 조직은 뭐가 되어 있는지 그 그림을 보면 알겠고요. 인슐린은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여서 결국 뭘 하죠? 포도당의 흡수, 대사를 증가시키고요.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하게 되면 혈당은 또 이제 떨어지겠죠. 이러한 혈당 저하는 또 음성 대먹임 신호로 작용하여서 더 이상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도록 하죠. 인슐린이 계속해서 분비가 되면 저혈당으로 빠질 수가 있겠죠. 호르몬은 한 개 이상의 회로에 의해서 분비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슐린 분비는 우리가 인슐린 분비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에 나왔었죠. 그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경계의 입력신호나 식사 후 소화관에서 분비된 호르몬에 의해서도 또 시작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반사작용을 통합점인 이자의 내분비는 세 가지의 다른 근원의 입력신호의 경중을 잘 결정하여서 인슐린을 분비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교과서 그림 오른쪽에 있는 B를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B를 보게 되니까 결국 이제 가운데 보니까 이자가 있어요. 이자에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인슐린이 나오는 자극을 제일 중요한 것은 혈당이에요. 혈당. 그렇죠. 혈당에 의한 것이 첫 번째 자극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소화관 내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관에서 물리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겠죠. 물리적인 자극. 그 자극이 중추신경계에서 감각누린을 통해서 중추신경에 가게 되면은 음식을 먹는 신호에 의해서 음식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혈당이 높아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중추신경계에서. 그러면 이것이 원심성 뉴런을 통해서 이자에 자극을 주어서 인슐린을 분비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장의 포당이 증가되겠고, 소장의 내분비 세포가 여기 보니까 GLP-1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자를 또 자극하고 있네요. 여기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나오게 되겠고, 표적 조직을 통해서 인슐린의 이용, 흡수를 하게 되면 그 흡수된 것도 이제 대사로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혈당이 떨어지게 되겠고, 이것이 이제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3-2로 갑니다. 3-2로 가기 전에 연속 문제를 먼저 볼까요? 지금 우리 연속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죠. 그레이버스 병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죠? 나비 형태인 갑상샘은 후두 용기 바로 아래에 있는 기관에 있다.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으로부터의 호르몬 신호에 반응하여서 갑상샘은 음식의 요오드를 모아서, 자, 아까 우리가 티로신 이 요오드와 결합한다 그랬죠. 결합시켜서 두 종류의 갑상샘 호르몬, 자, 티록신은 4개짜리였어요. 그 다음에 트리요오드 티로닌, 요거는 요오드가 3개 붙어 있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낸다. 이들 갑상샘 호르몬은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성장, 발달, 산소 소비의 조절, 체온 등 이런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갑상샘 호르몬은 세 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어디에서 왔나요? 아미노산 유도체죠. 타이로신, 방금 우리가 알았던 내용이고요. 요오드 함량이 낮은 식사를 계속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티로신의 생산은 되지 않겠죠. 3개 내지 4개가 붙어야지만이 이런 호르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3-1을 봅시다. 많은 내분비 반사작용은 신경계를 필요로 한다. 방금 우리가 인슐린 분비에서도 우리가 신경계 관여함을 봤었어요. 신경계와 내분비계는 그 구조와 기능면에서 서로 중첩이 된다. 6장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191페이지요. 앞서 인슐린에 의해서처럼 중추신경계에 의해서 통합된 자극은 원심성 신경세포를 통해서 많은 호르몬의 방출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한 특정 세포의 신경세포는 신경호르몬을 분비하여서 송가셈, 아까 송가셈 앞에서 송가셈은 뭐였습니까? 송가셈 멜라토닌이었어요. 그죠? 7-16 그림을 나중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송가셈이나 뇌하수체 두 내분비 조직은 뇌의 해부적 조직에 포함이 된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요. 뇌와 내분비계의 가장 흥미로운 연결 가운데 하나는 호르몬 분비와 기능에 대한 이제 감정의 영역입니다. 감정의 영역. 그래서 몇 세기 동안 의사들은 감정 상태가 건강이나 정상적인 생리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예를 기록해왔다. 아래 있는 내용 여러분 살펴보기 바랍니다. 3-3으로 갑니다. 신경호르몬은 신경세포에 의해서 혈액내로 분비된다. 신경세포에서 나와서 호르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경호르몬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뉴로호르몬. 신경세포에서 혈액에 방출되는 화학적 신호죠. 결국은 세 가지 신호 경로. 자, 1번 부신수질의 변형된 신경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카테콜라민.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에 의해서 분비되는
시상하부 신경호르몬,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서의 호르몬 방출을 조절하는 시상하부 신경호르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뒤에 두 종류 2번과 3번 신경호르몬이 뇌하수체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중요한 뇌분비 구조를 먼저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페이지 넘기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7-8에서 뇌하수체가 나와 있습니다. 뇌하수체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먼저 그 A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뇌하수체는 발생학적으로 다른 두 분비샘이 발달 과정 중에 합쳐진 것이다. 아마 해복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뇌하수체는 가느다란 버팀대에 의해서 뇌와 연결된 보호망 형태의 뼈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확대한 그림이 나와 있네요. 누두, 뇌하수체 후엽, 전엽. 자, 누두는 뇌하수체를 뇌와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자, 좀 전에 두 분비샘이 발달 과정 중에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후엽은 신경 조직의 연장부가 되겠고, 전엽은 상피세포 유래 뇌분비샘입니다. 뇌하수체를 구성하고 있지만은 전엽과 후엽의 해부학적 근원은 완전히 다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왼쪽으로 와서 내용을 보고 또 한번 다시 돌아올게요. 자, 뇌하수체는 뇌에서 아래로 뻗어나와 가느다란 버팀대에 의해서 연결된 보호망 형태의 뼈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라마콩, 강낭콩과 비슷한 라마콩의 크기다. 옥스퍼드 대학의 실험 생리학자인 로우라고 하는 사람 밑에 지금 제가 이분의 그 사진과 이분이 했던 업적에 대한 그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으로 뇌하수체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 되어 있네요. 관찰과 몇몇 실험을 바탕으로 그는 뇌에서 생산된 물질이 버팀목을 통해서 뇌하수체로 전달되어 혈액으로 분비된다는 것을 처음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개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것이 1965년이니까 굉장히 그 선언적인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뇌하수체를 뽑아서 이제 다른 개에다가 넣어주어서 어떻게 되는지 보는 이런 실험을 했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트랜스퓨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트랜스퓨션의 실험을 최초로 한 사람이 바로 로우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로우는 뇌하수체가 실질적으로 발생 과정 중에 합해진 두 개의 조직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고요. 뇌하수체 전엽은 입천장을 형성하는 배 조직에서부터 유래한 진정한 뇌분비샘이네요. 방금 우리가 왼쪽에서 살펴봤고요. 전엽은 뭐라 그랬어요? 뇌하수체 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전엽 같은 경우에는 신경조직 상피세포에서 유래된 진정한 뇌분비샘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뇌하수체 후엽 또는 신경 뇌하수체, 결국 뇌의 신경조직의 연장 이런 말을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다양한 항상성 기능을 조절하는 뇌기관인 시상하부에서 만든 신경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에서 방금 제가 이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개를 이용해서 이런 그 트랜스퓨션이라고 하는 실험을 최초로 했다 그랬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사람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트랜스퓨션을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있는 특정 종류의 호르몬 분비 기관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연결시켜서 서로 전달해주는 이런 실험을 최초로 했던 사람의 사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3-5로 갈게요. 자, 뇌하수체 후엽은 두 종류의 신경 호르몬을 저장하고 방출한다. 뇌하수체 후엽. 자, 뇌하수체 후엽은 조금 전에 신경 조직에서 연장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호르몬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당연하겠죠. 자, 뇌하수체 수엽은 자, 두 가지 뭐죠? 옥시토신 그 다음에 바소프레신 이것을 분비하네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을 분비하는 두 종류의 신경 호르몬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기관이다.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을 생산하는 신경세포는 뇌실결절이나 시각로 위핵으로 알려진 시상하부의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 뭐 해부학적 내용은 제가 좀 생략할게요. 각 호르몬은 별개의 세포에서 따로 만들어지네요. 펩타이드 호르몬의 합성과
처리에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설명했던 내용들처럼 서로 따로 만들어져서 소포의 형성이 되네요. 바로 그 옆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봐주기 바랍니다. 자, 그 그림에 의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그림을 보니까 내하수체 후엽, 자, 위에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초록색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시상 하부 만들어진 신경 호르몬이 뉴런의 세포체에 축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소포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신경 호르몬을 함유한 소포가 구엽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자극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맥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방출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두 가지 호르몬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OT, ADH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각각의 9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비교를 해 보기 바랍니다. 9개의 아미노산인데 특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시스테인이 각각 2개가 있어요. 자, 시스테인은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죠.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형성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뭐 타이로신, 아스파라진, 프롤린, 글라이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면서 하지만 100개의 아미노산만 다른, 그렇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2개의 신경 호르몬이죠. 신경 호르몬을 분비한다. 공통점은 뭐다?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2개의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옥시토신은 뭐 젖샘과 자궁에 작용을 하는 것이고, 바소프레신은 신장에 작용하는 것이죠. 교과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3-5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자, 호르몬이 분비소포에 저장되고 엑손이라고 불리는 신경세포의 긴 돌기를 통해서 후엽으로 전달되고 저장되어 있다가 분비 신호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극이 도달하게 되면은 전기 신호가, 자, 이거는 이제 신경이니까 그죠? 전기 신호가 시상하부의 신경세포체로부터 내하수체 후엽의 말단세포로 전달된다. 그 다음 엑손 말단의 탈분극하는 전압에 의해서 조절되는, 전압이 오게 되면은, 전기신호가 오게 되면은 칼슘 이온 채널을 통해서 열어서 칼슘 이온이 세포 내에 들어오게 한다. 그 다음에 칼슘의 유입,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칼슘의 유입이 바로 뭘 한다? 세포 외 분비의 자극신호입니다. 전기신호에 온다. 전기신호에 의해서 칼슘 채널이 열린다. 칼슘이 세포 내로 들어온다. 칼슘이 세포질내에서 그 양이 증가된다. 그것이 바로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라 라고 하는 신호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분비소포의 내용물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서 그 다음에 순환하는 혈액으로 분비가 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신경호르몬이 일단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액을 통해서 표적으로 이동한다. 2개의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은 좀 전에 봤듯이 9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소프레신, 우리가 다른 말로 항인형 호르몬 ADH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뭐뭐인 수분의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후엽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여성에게 작용하여서 수액의 동안에 모유의 방출, 그 다음에 진통과 분만시, 자궁의 수축을 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소수의 신경세포는 옥시토신을 신경세포 전달체나 신경조절체로 뇌의 다른 부위의 신경세포로 분비한다. 다수의 동물 실험과 몇몇 인간 실험에서 옥시토신은 또 사회적, 성적, 모성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또 어떤 경우에는 발달장애, 자폐증 환자 이런 것들도 옥시토신의 조절과 장애가 있을 가능성을 또 제시를 했네요. 자, 전엽으로 갑니다. 전엽은 6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한다 되어 있네요. 먼저 앞에 페이지에 있는 그림,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먼저 알아보고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뇌하수체 전엽은 6개의 전형적인 호르몬을 분비한다. 진정한 의미의 뇌분비셈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전엽은 뭐라 그랬어요? 상피세포에서 유래된 뇌분비셈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클래식한 대표적인 호르몬의 역할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시상하부에서 영양 호르몬을 분비하는 신경세포는 문맥계의 모세혈관으로 호르몬을 방출한다. 자, 그 다음에 문맥계 혈관은 영양신경 호르몬을 그들이 작용하는 뇌분비세포가 있는 뇌하수체 전엽으로 직접 분비한다. 자, 이런 자극에 의해서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분비세포는 모세혈관의 두 번째 모임으로 그 호르몬을 방출하여서 몸의 다른 부위에 운반되도록 한다. 자, 밑에 보니까 이 문맥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서 나온 호르몬이 몇 가지죠? 프롤락틴, 성장 호르몬,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부신 피지를 자극하는 호르몬,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자,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LH, 이걸 뭘 하도록 하죠? LH, 황체 형성 호르몬이고요. FSH, 여포 자극 호르몬이죠. 그래서 프롤락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모유 만드는 데 관여하는 것이니까 젖샘에 작용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은 뭐 건골격계에 가서 작용함으로써 키를 조절하겠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뭐 갑상샘에 가서 자극을 하겠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당연히 부신피질에 가서 자극을 줄 것입니다.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생식샘, 남녀 생식샘에 가서 작용하겠죠. 잠시 쉬었다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